지금 시동 걸면 죽어요. 새벽 2시 셀프 주유소 한가운데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급 세단 안에 노신사가 멈칫하며 저를 보았어요. 경호원 2명이 달려와 저를 바닥에 눌렀습니다. 아스팔트에 얼굴이 쓸렸어요. 제발, 차 밑을 보세요. 차 밑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왔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왔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놓을 줄은. 이 이야기는 그날 밤보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원래 그래요. 알람보다 먼저 깨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고시원 방은 누우면 양쪽 벽에 팔꿈치가 닿았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환풍구 크기였고 밖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옆 건물 벽돌이 보였습니다. 이 방에서 3년째 살고 있어요. 이불을 개고 세수를 했어요. 공용 화장실까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른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이 22명인데 저는 누구 한 명 이름을 몰라요. 그 사람들도 제 이름을 모르겠죠. 편의점 출근은 6시. 고시원에서 편의점까지 걸어서 12분이에요. 아침을 따로 먹지는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오후 3시까지 일하고 1시간 쉬고 주유소 야간 근무가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에 18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래 봐야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230만 원 남짓이었어요. 고시원비 35만 원, 교통비, 통신비, 밥값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혼자 사는 거니까요. 아무한테도 줄 필요 없고 아무한테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제가 벌어서 제가 먹고 제가 자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게 18살이었어요. 퇴소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차면 나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서류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작은 비닐 지퍼백 하나. 이건 내 아버지 유품이야. 원장 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셨어. 비닐 지퍼백 안에는 2가지가 있었어요. 빛바랜 사진 1장, 그리고 메모지 1조각. 사진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공장 같은 곳 앞에서 작업복을 입고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는데 이가 하얘서 웃는 게 또렷하게 보였어요. 메모지에는 만수라는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인지 별명인지 어딘가의 지명인지도 몰랐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었고요. 선생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생후 3개월에 경찰서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만 적혀 있었대요. 오늘이 3월 14일이에요. 제 생일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편의점 점장님도, 주유소 사장님도, 고시원 관리인 아저씨도. 당연하죠.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생일을 말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 그래. 축하해 한마디 듣겠죠. 그 한마디가 뭘 바꿔주는 건 아니잖아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주유소로 출근하기 전 고시원 방에 잠깐 들렀어요. 침대 및 서랍에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1년에 2~3번 이 사진을 꺼내봐요. 생일이랑 추석이랑 연말에. 사진 속 남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웃음.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고아원에서 그렇게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아빠,
아빤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리내어 말한 건 아니었어요. 입만 움직였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코끝이 찡했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우는 건 15살 때 그만뒀거든요. 고아원에서 울어봤자 아무도 안 와요. 그때 배웠어요. 울면 에너지만 낭비된다는 걸요. 사진을 다시 지퍼백에 넣고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제 이름이 적힌 물건은 이 지퍼백 하나뿐이에요. 주민등록증 말고는요. 밤 9시 주유소는 조용했어요. 셀프 주유소라 손님이 직접 기름을 넣고 가니까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가끔 주유기 점검을 하러 나가면 됐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손님이 뚝 끊겨요. 그때부터는 혼자예요. 사무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형광등 불빛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장을 한 적이 없어요. 화장품 살 돈이 있으면 밥을 한 끼 더 먹는 게 나았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사라지면 누가 알아챌까? 편의점 점장님은 내일 출근 안 하면 알겠죠. 주유소 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건 사람이 없어져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안 와서 곤란한 것이잖아요.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저 대신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반. 주유소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주유소로 들어왔어요. 이 시간에 이 동네 셀프 주유소에 올 차가 아니었어요. 번호판이 세 자리였거든요. 뒤에 검은 SUV가 한 대 더 따라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이상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차 한 대가 제 인생을 전부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세단은 주유기 앞에 멈추지 않았어요. 셀프 주유소에서는 보통 주유기 옆에 차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차는 주유소 한쪽 구석, 캐노피 아래 빈 공간에 비스듬히 들어와서 시동을 껐습니다. 뒤따라온 검은 SUV가 세단 뒤에 나란히 섰어요. SUV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있었어요. 경호원이구나. 바로 알았어요. 이 동네 셀프 주유소에 경호원 딸린 차가 올 일이 없었거든요. 기름을 넣으러 온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잠깐 쉬러 들른 건지, 누굴 기다리는 건지. 사무실 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경호원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SUV로 돌아가서 뭔가 통화를 했습니다. 세단 안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어요. 10몇 분이 지났을까? 저는 주유기 점검을 해야 했어요. 야간 근무자는 2시간마다 주유기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그게 규정이었거든요. 점검 바인더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3번 주유기 이상 없음. 4번 주유기 이상 없음. 기계적으로 체크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단 옆을 지나게 됐어요. 슬쩍 시선이 갔습니다. 차 앞바퀴 안쪽 아스팔트 위에 뭔가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기름때인 줄 알았어요. 셀프 주유소 바닥에는 기름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색이 달랐어요. 검은 기름때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물체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걸음을 멈췄어요. 바인더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차 하부가 보였어요. 아스팔트에 한쪽 무릎을 대고 고개를 더 낮췄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차체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검은 금속 상자 같은 물체가 배기관 옆에 붙어 있었고 거기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빛이었어요. 깜빡.
깜빡. 규칙적으로. 저는 폭발물이 뭔지 몰라요. 영화에서 본 적은 있지만 실물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건 위험한 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상태로 고개를 들었는데 세단 운전석 창문 너머로 사람이 보였어요.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 코트깃을 세운 노신사. 그분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동 버튼 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시동 걸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차 쪽으로 달렸습니다. 세단 문을 두 손으로 두드렸어요. 미친 사람처럼. 지금 시동 걸면 죽어요. 차 밑에 뭐가 있어요? 안에서 노신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유리창 너머라 안 들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잡아챘어요. 경호원이었습니다. 어깨를 잡혀서 뒤로 끌려갔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아스팔트에 팔꿈치가 먼저 부딪혔습니다. 뺨이 쓸렸어요. 위험합니다. 비켜요. 경호원이 소리쳤어요. 저를 위협자로 본 거였습니다. 한 명이 제 등을 눌렀고 다른 한 명이 팔을 비틀었어요. 아팠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차 밑을 보세요. 제발 차 밑에 빨간 불빛이 있어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포가 눈물로 터져 나왔어요. 바닥에 눌린 채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차 밑을 보세요. 제발. 그때 세단 문이 열렸습니다. 노신사가 내렸어요. 경호원이 회장님 위험합니다 하고 막았지만 그분은 손을 들어 경호원을 멈춰 세우더니 저를 내려다봤어요. 나 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경호원의 손이 풀렸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어요. 차 밑, 배기관 옆에 검은 상자 같은 거, 빨간 불빛이 깜빡여요. 노신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호원에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경호원 한 명이 허리를 숙여 차 밑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다음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폭발물 처리반이 왔어요. 주유소 전체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저는 경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공포가 빠져나가면서 온몸이 떨린 거였어요. 처리반 대원이 차 밑에서 장치를 해체하는데 40분이 걸렸대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동을 걸면 진동 센서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시동을 걸었으면 죽었어요. 그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새벽 3시가 넘었어요. 경찰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경계석에 앉아서 팔꿈치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소독을 해줬는데 손이 떨려서 밴드를 제대로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왔어요. 경호원 2명을 뒤에 세워놓고 혼자서 저 앞에 섰습니다. 키가 크셨어요. 제가 앉아 있으니까 더 그렇게 느꼈겠지만 올려다보니 하늘이 그분 어깨 너머에 있었어요. 어두운 새벽 하늘이. 이름이 뭐야? 물음표가 안 붙는 말투였어요.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박수빈이요. 겨우 대답했어요. 몇 살이고? 25이요. 그분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화난 건지 고마운 건지 아무 감정도 없는 건지 주름 깊은 얼굴에 날카로운 눈. 그 눈이 저를 쭉 훑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차 밑에 있는 걸. 주유기 점검하다가 바닥에 그림자가 이상해서 들여다봤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길래 그냥 위험한 것 같았어요. 그냥? 네. 그냥요.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분이 아무 말 없이 저를 한참 봤어요. 5초쯤, 아니, 더 길었을 수도 있어요.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더니 코트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경호원에게 건넸어요. 이 사람 연락처 받아놔. 그것뿐이었어요. 돌아서서 SUV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경계석에 앉은 채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넓은 어깨, 꼿꼿한 등, 느리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강태주라는 이름도, 태주그룹 회장이라는 것도 그냥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죽을 뻔했는데 제가 살린 거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제 연락처를 받아간 이상 이 밤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새벽 4시. 주유소는 경찰이 수습한 뒤 다시 조용해졌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점검 바인더를 다시 펼쳤어요. 3번 주유기 이상 없음. 4번 주유기 이상 없음. 손이 아직 떨렸지만 바인더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거든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생각하면 무서울 것 같았으니까요. 이틀 뒤 편의점에서 근무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시원 앞 골목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날 밤 그 차는 아니었지만 같은 급의 차였어요. 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반백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안경을 쓰고 감색 정장을 입은 사람.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박수빈 양 맞으시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황정호라고 합니다. 태주그룹 회장 비서실장입니다. 그분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 위에 금색 글씨로 태주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수빈 양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냐고 물었지만 선택지가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고시원 앞 골목에서 검은 세단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황정호 실장님은 고시원 앞에서 저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라고 해도 동네 작은 곳이었는데 실장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따뜻한 음료를 2잔 시켰습니다. 따뜻한 거 좋아하시죠? 밖이 쌀쌀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면서 그냥 챙기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회장님 자택에서 관리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가사 보조, 서재 정리, 서류 분류 같은 일이에요. 숙식 제공에 월 350만 원. 4대 보험 포함입니다. 저는 커피잔만 쳐다봤어요.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예요? 회장님이 직접 지목하셨습니다. 목숨을 구해줘서 보답하겠다는 건가요? 실장님이 살짝 웃으셨어요. 눈가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보답은 이미 하셨어요. 그날 밤 응급의료비, 경찰 조서 지원, 주유소 사장에게 수빈 양 처우 개선 요청까지 전부 처리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줬거든요. 주유소 사장님이 갑자기 야간 수당을 올려줬던 게 그 때문이었구나. 이건 별개입니다. 회장님 자택에 상주 관리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수빈 양이 그날 보여준 판단력과 침착함. 제가 30년 일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과찬이었어요. 침착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죠. 이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명함 뒤에 전화번호를 적어서 건넸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수빈 양, 고시원 앞에 모르는 차가 서 있으면 조심하세요. 요즘 그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등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을 3번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다음날 저녁 편의점에서 퇴근할 때 봤어요. 고시원 건물 맞은편 도로에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었고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그 차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주유소 사건 이후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 그 폭발 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저를 본 건가? 손이 떨렸어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황 실장님 번호를 눌렀어요. 가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실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세단이 고시원 앞에 왔어요. 저는 캐리어 하나와 배낭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25년 인생의 짐이 그것뿐이었어요. 차가 멈춘 곳은 강남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 3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있었어요. 잔디가 있었어요. 분수대가 있었어요. 3월인데 정원 곳곳에 조경 조명이 들어와 있었고 돌바닥 사이사이로 잔디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현관문은 나무였는데 제 키보다 높았습니다. 문 앞에 서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고시원 방이 전부인 사람이었거든요. 환풍구 크기 창문, 양쪽 벽에 팔꿈치가 닿는 방.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시죠. 황 실장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안쪽은 대리석 바닥이었어요. 신발을 벗으려는데 실내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발 사이즈였어요. 누가 미리 챙겨둔 거였습니다. 실장님이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방이 제 방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창문이 컸어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 침대는 싱글이 아니라 퀸 사이즈였고 이불이 뽀송했어요. 책상, 옷장, 작은 화장대까지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수건 2장이 접혀 있었고 그 옆에 일회용이 아닌 치약과 칫솔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1층 주방 옆 인터폰을 쓰세요. 실장님이 나가셨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이 방에 창문이 있었어요. 진짜 창문. 밖이 보이는 창문. 하늘이 보였어요. 나무가 보였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울 뻔했는데 참았어요. 울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이 집에 온 지 5분밖에 안 됐으니까. 오후가 됐어요. 실장님이 자택 구조와 업무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서재 정리, 우편물 분류, 간단한 식사 보조. 어렵지 않았어요. 편의점 진열 정리보다 쉬울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태주 회장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그 새벽 주유소에서는 어두웠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밝은 곳에서 보니까 달랐어요. 등이 꼿꼿한 분이었어요. 식탁에 앉는 자세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숟가락을 드는 동작도 단정했습니다. 말이 적었어요. 식사 내내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 자리에 밥이 차려져 있었거든요. 실장님한테 물었어요. 저도 같이 먹는 건가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식사는 같은 식탁에서. 같은 식탁이요. 저는 가사 보조인인데요. 고용된 사람인데요.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드셨어요. 중간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국 안 먹어? 저도 모르게 국그릇을 들었어요. 된장국이었는데 맛이 진했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어요. 회장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밤이 됐어요. 제 방에 누웠습니다. 이불이 뽀송했어요. 베개도 높이가 딱 맞았어요. 창문 너머로 정원의 조경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고시원에서는 옆방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이 사람은 왜 나를 데려온 걸까? 목숨을 구해준 게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일인가? 모르겠었어요. 다 모르겠었어요. 근데 하나는 알겠었어요. 이 이불이 따뜻하다는 것. 이 방에 창문이 있다는 것. 오늘 저녁에 누군가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 2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의 지붕 아래에서 잠이 드는 게, 이런 게 집인 건가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움직였어요.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이 집 어딘가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1층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요즘 이상한 사람을 집에 들이셨다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요즘 이상한 사람을 집에 들이셨다면서요? 그 목소리를 듣고 계단에서 멈췄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서재에 신문을 갖다 놓으려고 1층으로 내려가는 중이었거든요. 현관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슬림핏 정장에 올백머리, 손목에 은색 시계가 빛났어요. 눈매가 날카로웠는데 웃는 것 같으면서도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옆에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짧은 단발에 크림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블레이저, 진주 귀걸이, 작은 얼굴에 화장이 깔끔했고 들고 있는 가방에는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황 실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전무님과 사모님이십니다. 강현수 전무님, 회장님의 장남, 그리고 며느리 진아 사모님. 저는 계단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올라가야 하나 내려가야 하나. 그때 전무님의 시선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이야? 실장님을 향한 말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실장님에게 물은 거였습니다.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 것처럼. 네, 관리 보조로 오신 박수빈 양입니다. 실장님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전무님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바렌 맨투맨, 낡은 청바지, 슬리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관리 보조. 그 한마디에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카디건에 슬랙스 차림이었고 표정은 평소처럼 무심했어요. 현수야, 왜 왔어? 무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요즘 통 연락이 안 되셔서. 전무님이 회장님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고개도 살짝 숙였습니다. 근데 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버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거실 소파에 앉은 전무님이 회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 언니. 언니라고요. 저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분이 저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비꼬는 거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집에서 관리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관리 보조? 와, 좋겠다. 이런 집에서 먹고 자고. 사모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고아원 출신이 재벌 집에서 살다니 세상 참 좋아졌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 조사했구나. 이 사람들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저에 대해 알아봤구나.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고아원 출신인 건 사실이니까요. 거실 쪽에서 전무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신원도 모르는 여자를 집에 들이는 건 위험합니다. 뭘 믿고 이러시는 겁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야. 짧았어요. 단 한 문장으로 끊으셨어요. 아버지, 됐어. 전무님이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전무님과 사모님은 30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나가면서 전무님이 실장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여자 신상 기록 전부 빼놔. 고아원 입소 경위부터 최근 알바 이력까지. 실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주방 뒤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제가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더라고요. 오후 4시. 저는 짐을 쌌어요. 캐리어에 옷을 넣고 배낭에 세면도구를 넣고 지퍼백은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버지 사진이 든 지퍼백. 이건 어디를 가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요.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었어요. 여기 올 때 신고 온 그 하얀 운동화. 달아서 밑창이 납작해진.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고아원 출신이 재벌 집에서 먹고 자고. 사모님 말이 맞아요. 세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제가 분수를 모른 거예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회장님이 계단을 내려오고 계셨어요. 카디건 차림 그대로. 표정도 그대로. 무심한 얼굴. 저를 한 번 봤어요. 캐리어를 한 번 봤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옆을 지나쳐서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셨어요. 제 손에서 캐리어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캐리어를 끌고 한마디도 없이.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넓은 어깨, 꼿꼿한 등,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느린 걸음.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계단에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2층으로 올라간 회장님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빈손으로 나오셨어요. 캐리어를 방에 놓고 오신 거였어요. 계단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돌아서서 서재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운동화를 신은 채로. 벗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까지 말하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캐리어를 돌려놓으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어요.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실내화를 신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방문을 열었어요. 캐리어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넣은 그대로 이불 위에 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말 대신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배려인지 의무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하나만 확실했어요.
이 집에 저를 내보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것. 그날 저녁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고요. 국이 좀 식었는데 회장님이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제 국그릇을 보고 하신 말인지 본인 국그릇을 보고 하신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국을 한 숟갈 떴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다음 날부터 서재 정리를 시작했어요. 책장 먼지를 닦고 서류를 분류하고 우편물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재는 넓었어요. 벽 한 면이 통째로 책장이었고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책장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에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에 탄 건물, 소방차,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 사진 아래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6년 3월 태주산업 인천 제2공장 화재.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태주산업 공장 화재. 사망 3명, 부상 12명. 대표 강태주 씨 기적적 생還.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이 앨범이 보통 앨범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을 뿐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책장 맨 아래 칸 앞에서 앨범을 펼친 채로 회장님이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 놀라서 앨범을 덮으려 했어요. 허락 없이 개인 물건을 본 거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다가 책장 아래에서 나와서 함부로 펼쳐본 건 괜찮아. 회장님이 서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앨범을 내려다보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분의 시선이 앨범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펼쳤던 그 페이지, 불에 탄 공장 사진. 일어나. 저는 일어섰어요. 회장님이 서재 소파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앨범을 가져오라는 뜻인지 제가 쭈뼛거리니까 고개를 한번 까딱하셨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니, 나란히는 아니에요. 저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고 회장님은 팔걸이 쪽에 앉으셨어요. 둘 사이에 한 사람이 더 앉을 수 있을 만큼 거리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앨범을 받아서 무릎 위에 펼치셨어요. 불에 탄 공장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1996년 3월 17일. 그분이 날짜를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날짜를 외우고 계신 거였어요. 인천 제2공장. 새벽에 불이 났어. 전기 배선 합선이라고 했지. 말투가 달라졌어요. 평소의 짧은 명령조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나는 2층 사무실에 있었어. 야근 중이었지. 불이 번지는 걸 늦게 알았어. 계단이 이미 막혀 있었고 회장님이 사진 속 건물 2층 창문을 가리켰어요. 창문 주변이 시꺼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연기를 마셔서 의식이 흐려졌어. 바닥에 쓰러졌지. 그때 누군가가 나를 업었어.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현장 작업자였어. 이미 1층은 탈출했는데 다시 불 속으로 들어온 거야. 나를 업고 계단 잔해를 넘어서 밖으로 나왔어. 회장님의 손가락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신문 기사 스크랩. 사진 한 장이 오려 붙여져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하얀 이빨이 드러나는 웃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사진, 그 웃음,
고시원 서랍 속 지퍼백에 들어있는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야. 회장님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날 죽었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무뚝뚝한 게 아니라 무거운 거였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나를 업고 나온 뒤에 건물이 무너졌어. 대들보가 떨어졌지. 회장님이 멈추셨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 사람은 나를 밀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했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름이 박만수. 당시 32. 현장 조반장이었어. 박만수, 만수. 아버지의 이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목까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유족을 찾으려고 했어. 30년 동안 부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사고 이후 연락이 끊겼어.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도 몰라. 30년. 이분이 30년 동안 제 아버지의 유족을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당시 보상금을 보내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었어. 주소도 사라지고 전화번호도 끊기고. 회장님이 앨범을 닫으셨어요. 손바닥으로 가죽 표지를 천천히 쓸어내리셨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빚이야.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할 빚.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아랫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고 있었거든요. 말해야 하나? 제 아버지 이름이 만수라고. 고아원에서 받은 사진 속 남자가 지금 이 앨범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만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진이 비슷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만약 맞으면 어떡하지? 만약 아버지가 정말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은 거면,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거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심장은 맞아 하고 소리치는데 이성은 아직 몰라 하고 잡아당겼어요. 회장님이 앨범을 소파 옆 탁자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보셨어요. 그날 새벽 주유소에서 봤을 때와는 다른 눈이었어요. 주유소에서는 읽을 수 없는 눈이었잖아요. 지금은 달랐어요. 그 눈에 뭐가 있었냐면 미안함이었어요. 빚진 사람의 눈이었어요. 30년을 갚지 못한 빚을 안고 사는 사람의 눈. 수빈이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씨를 빼고 제 이름을 부른 게 주유소에서는 이 아가씨였고 저택에 온 뒤로는 수빈 씨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빈이었어요. 오늘 한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네. 특히 현수한테.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왜 비밀로 하라는 걸까? 30년 전 화재 이야기를 아들이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서재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셨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빈이, 네, 내일 아침에 서재 청소 안 해도 돼. 늦게까지 있었으니까 좀 자. 그것뿐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서재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앨범을 다시 펼쳤어요. 그 사진을 봤어요.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 까맣게 그을린 얼굴. 하얀이. 환한 웃음. 아빠.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어요. 고시원에서 사진을 볼 때와 같은 습관. 아빠가 이분을 살린 거예요?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중얼거릴 때와는 달랐어요.
지금 이 서재의 주인이 3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 헤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앨범 가죽 표지 위에 빨리 닦았습니다. 자국이 남으면 안 되니까요. 앨범을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3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어요.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내서 앨범 속 사진과 머릿속으로 대조했어요. 같은 얼굴이었어요. 같은 웃음이었어요. 같은 사람이었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사진 한 장과 만수라는 두 글자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고용된 사람이니까요. 고아원 출신 관리 보조가 회장님, 제 아버지가 그분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꽃뱀이라고 하겠죠. 진아 사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역시 재산 노리고 온 거잖아. 참았습니다. 사진을 지퍼백에 넣고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심장이 계속 뛰었거든요. 새벽까지 천장만 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날 밤 전무님은 제 고아원 입소 기록을 전부 입수했더라고요. 출생 경위, 입소 날짜, 퇴소 기록, 아르바이트 이력까지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걸 모아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족회의라고 했지만 재판이었어요. 피고는 저였고요. 다음 날 오전 10시 거실 소파에 전무님과 사모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맞은편 1인 소파에 앉으셨고 저는 서 있었어요. 앉으라는 말을 아무도 안 했거든요. 전무님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노란 마닐라 봉투, 두껍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에 대해 전부 조사했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한 장씩 테이블에 펼쳤어요. 박수빈, 1999년생, 생후 3개월에 백호경찰서 앞에서 발견, 백호 보육원 입소, 2017년 퇴소. 제 인생이 종이 위에 나열되고 있었어요. 남이 읽으면 한 줄짜리 이력인 인생이. 퇴소 후 이력, 편의점 알바, 식당 설거지, 택배 분류, 주유소 야간 근무, 정규직 경력 없음, 학력 고졸, 보증인 없음, 신원 보증 불가. 전무님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고아원 입소 경위에 부모 정보가 전무합니다. 아버지 추정 이름 만수,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기록 없음. 출생신고 누락. 저는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서 제 인생이 벌거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전무님이 회장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신원도 확인 안 되는 여자를 집에 들여놓으셨습니다. 이건 보답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사모님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모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치 비밀을 말하듯이.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게 폭발물 사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여자가 어떻게 차 밑에 있는 걸 알았을까요? 셀프 주유소 야간 알바생이 폭발물을 알아본다고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혹시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직접 설치하고 구한 척 한 거 아니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폭발물을 설치했다고요? 제가 사람을 죽이려 하고 구한 척 했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데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주저앉으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만. 회장님 목소리였어요. 짧고 단단한 한마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수야, 그건 내 추측이고, 진아, 근거 없는 말은 하지 마. 아버지, 추측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신원이 내가 판단한다고 했어. 회장님이 전무님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이 날카로웠어요. 아들을 보는 눈이라기보다 상대를 경고하는 눈이었습니다. 전무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3초쯤 침묵이 흐른 뒤 전무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무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이 여자를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최후 통첩을 한 거였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전무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전무님도 회장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두 사람 사이에 제가 서 있었어요. 원인이 된 사람으로.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떨리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얼굴의 표정을 안 만들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배운 거예요. 울면 더 괴롭히고 화내면 더 밀어붙인다는 걸.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져요. 고개를 숙이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와 배낭. 5분이면 됐어요. 짐이 적으니까요.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3월 말 차가운 비. 우산이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아무도 저를 안 잡았어요. 회장님도, 실장님도, 아무도. 대문을 나왔어요. 캐리어 바퀴가 젖은 돌바닥에서 덜컥거렸습니다. 비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렀어요. 추웠어요. 3월인데 겨울 같았어요.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큰 길이 나왔어요. 택시를 잡으려 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2만 원밖에 없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시원 보증금을 뺐으니까 다시 방을 구해야 하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산 씌우는 소리. 비가 멈췄어요. 제 머리 위로. 수빈 양, 황 실장님이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저한테 씌워주고 본인은 비를 맞고 계셨어요. 한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회장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실장님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가 수빈 양한테 주고 싶어서 가져온 거야. 존댓말이 반말로 바뀌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실장님이 저한테 반말을 쓴 건 그게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어요. 회장님이 30년 동안 모아온 자료야. 은인 유족을 찾으려고 봉투를 받았어요. 비에 젖지 않게 품에 안았습니다. 지금 열어보지는 마. 비 그치고 어딘가 앉아서 천천히 봐. 실장님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더 꺼냈어요. 현금이 든 봉투. 이건 내 돈이야. 당분간 쓰게. 실장님, 저는 받아. 실장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젖어 있었어요. 나도 30년을 모셨어. 회장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 실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오래 가만히. 수빈 양이 누구인지 나는 알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멈췄어요. 비소리만 들렸습니다. 실장님은 더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가셨어요. 비를 맞으며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지붕이 있어서 비는 피할 수 있었어요. 캐리어를 옆에 놓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빼곡했어요. 오래된 호적 등본 4본, 공장 직원 명부, 사망 확인서 4본, 보상금 지급 시도 내역.
유족 탐색 의뢰서, 흥신소 보고서, 병원 기록, 30년치 자료였어요. 회장님이 30년 동안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모은 서류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직원 명부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박만수 1964년생, 조반장 1996.03, 17순직, 순직.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유족 탐색 보고서. 배우자 김영미 추정 사고 직후 연락 두절. 주소 이전. 전화번호 해지. 추적 실패. 자녀 미상 배우자 임신 여부 미확인. 그 아래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또 같은 사진.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 까맣게 그을린 얼굴. 하얀이. 환한 웃음. 서재 앨범에서 본 것과 같은 사진. 고시원 서랍 속 지퍼백에 든 것과 같은 사진. 근데 이 사진에는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만수야, 이거 아기 사진이랑 같이 보내. 영미. 아기 사진. 아기. 봉투 안을 뒤졌어요.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서류 사이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더 끼워져 있었어요. 갓난아기 사진. 분홍색 베넷 저고리를 입은 아기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잘려서 안 보였지만 손이 보였어요. 거칠고 까만 손. 공장 노동자의 손. 사진 뒷면. 수빈이. 생후 47일. 수빈이. 제 이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비가 다시 우산 밖으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사진 두 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진과 제 사진. 아빠. 이번에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살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빗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못 들었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어요. 울면 에너지 낭비라고 배웠는데 이건 낭비가 아니었어요. 이건 찾은 거였어요. 25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거였어요. 비가 그쳤을 때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쳤어요. 봉투 속 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사진 두 장은 지퍼백에 넣었어요. 아버지 사진 옆에 갓난아기 사진을 나란히. 캐리어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 서류를 들고 회장님한테 가야 하나. 아직은 안 됐어요.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고아원 입소 기록과 이 서류를 대조해야 했어요. 그래야 증명이 되니까요. 그리고 실장님이 하신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수빈 양이 누구인지 나는 알 것 같아. 실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저는 서류를 품에 안고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만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를 증명해야 했어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이 서류가 말하는 그 자녀 미상이 바로 저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백호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에요. 7년 만에 다시 가는 거였어요. 퇴소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돌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노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운동장에 미끄럼틀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 미끄럼틀에서 6살 때 떨어져서 팔꿈치에 흉터가 생겼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무실에서 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있을 때 원장이셨던 분은 퇴직하셨고 새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입소 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제 기록이요. 원장님이 이름을 확인하고
서류를 꺼내주셨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입소 기록부를 펼쳤어요. 박수빈 1999년 5월 12일 추정 출생 1999년 8월 3일 백호경찰서 경유 입소. 발견 경위 경찰서 정문앞 6기. 베넷 저고리에 수빈이라고 적힌 종이 동봉. 부미상 무미상. 동봉 유품 사진 일장 남성 추정. 메모지 만수 기재. 손이 떨렸어요. 봉투에서 어젯밤 발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공장 직원 명부, 사망 확인서, 유족 탐색 보고서, 박만수 1964년생 배우자, 김영미 1996.03, 17순직, 고아원 기록의 만수와 직원 명부의 박만수, 고아원에서 받은 사진과 봉투 속 사진, 사진 뒷면의 수빈이, 생후 47일과 입소 기록의 베넷 저고리에 수빈이라고 적힌 종이, 퍼즐이 맞아 들어갔어요. 하나하나 전부. 아버지 박만수는 1996년 3월에 화재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김영미는 그 뒤 사라졌고, 저는 1999년 8월에 경찰서 앞에 놓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년. 어머니가 3년을 혼자 버티다가 저를 놓고 간 거였어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아버지를 찾으신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고개만 끄덕이고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아버지 박만수는 30년 전 태주그룹 공장 화재에서 강태주 회장님을 업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다. 저는 그 사람의 딸이다. 그리고 강태주 회장님은 30년 동안 제 아버지의 유족을 찾아 헤맨 사람이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아원 앞 골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근데 울면서도 생각했어요. 이걸 회장님한테 어떻게 말하지? 전무님이 뭐라고 하겠지? 또 꽃뱀이라고 하겠지? 재산 노린다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황 실장님이었습니다. 수빈 양,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차를 보낼게. 할 이야기가 있어. 실장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 차분한 톤이 아니었거든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보낸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 실장님이 직접 타고 계셨습니다. 먼저 이걸 들어. 실장님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무님이었어요. 외삼촌, 아버지 사건은 확실하게 처리해.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은 없어. 다른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다음엔 더 확실하게 하마. 시간 오래 끌면 안 돼. 이사회 전에 끝내야 해. 녹음이 끝났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게 전무님이요? 그래. 실장님이 안경을 벗으셨어요. 눈가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폭발 장치를 지시한 사람이 현수야. 현수와 현수의 외삼촌. 온몸에서 피가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실장님이 서류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30년 전 화재. 전기 합선이라고 결론 났었지. 그게 거짓이야.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방서 조사 기록 재분석 보고서. 건축감리 기록. 하청업체 시공 내역서. 당시 인천공장 시공업체 대표가 현수의 외삼촌이야. 부실 시공이 화재 원인이었어. 내화 자재를 싸구려로 바꿔치기하고 차액을 빼돌렸지. 실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재 이후 외삼촌은 보험금을 타냈어. 부실 시공 사실은 은폐됐고 현수는 이걸 알면서 레버리지로 썼어. 외삼촌을 협박해서 회장 자리를 빼앗으려 한 거야.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전 화재가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건물이 불탔다. 그 불 속에서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고 죽었다. 그리고 그 불을 만든 사람의 조카가 지금 또 회장님을 죽이려 한 거다. 아빠가 말이 안 나왔어요. 아빠가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 아들이 아빠를 죽인 거였어. 정확히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외삼촌이 원인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졌어요. 현수라는 사람이 전부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죽음도 회장님의 위험도 저를 쫓아낸 것도 울음이 터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차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실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한참 뒤에 실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빈 양, 이제 회장님한테 가야 해. 실장님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제가 누군지. 실장님이 한참 침묵하셨어요. 수빈 양이 주유소에서 회장님을 살렸을 때 박수빈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이를 듣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실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30년 전 박만수 씨 배우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기록이 있었어. 태어났다면 수빈 양 또래일 거야.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이 왔어. 그래서 실장님이 저를 회장님 자택에 추천한 거였어요. 신변보호가 전부가 아니라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증거가 부족해서 말을 못했어. 섣불리 말하면 수빈 양한테도 회장님한테도 상처가 되니까. 실장님 눈이 붉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해야 해. 저택에 도착했어요.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회장님을 만났어요. 실장님이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고아원 기록, 봉투 속 서류와의 대조 결과, 사진의 일치, 메모지의 만수, 베넷 저고리의 수빈, 전부. 회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들으셨어요. 표정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떨리는 걸 처음 봤어요. 그 다음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 외삼촌의 목소리, 회장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서재 책상을 한번 내려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실장님이 화재 조사 자료를 올려놓았어요. 부실 시공 증거, 보험 사기 기록, 은폐 경위. 회장님이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천장을 올려다 보셨어요. 한참을. 만수 씨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 실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이 길었어요. 1분인지 5분인지 모르겠었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태주 회장님이 우는 걸 이 세상 누구도 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앞에서 울고 계셨어요. 만수 씨, 딸이었구나. 그 한마디에 저도 무너졌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근데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아이야.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너를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회장님도 30년을 찾았어. 30년을. 근데 내가 내 앞에 있었어. 처음부터. 회장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실장님이 서재 문 앞에서 안경을 벗고 얼굴을 돌리셨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서재 창문으로 저녁 해가 들어왔습니다. 오렌지빛이 서재 바닥에 길게 깔렸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쥔 채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사회가 있다. 실장님이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전부 공개한다. 현수 건도, 만수 씨 건도,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저를 봤어요. 수빈이, 내일 같이 가자. 네. 그날 밤 저택 제 방에서 잠을 잤어요. 쫓겨났던 그 방, 뽀송한 이불, 큰 창문. 회장님이 데려오라고 하신 거였어요. 차에서 내릴 때 현관에 실내화가 놓여 있었어요. 제 사이즈, 이불을 끌어올리고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뀐다. 내일이면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나온다. 내일이면 저는 더 이상 자녀 미상이 아니게 된다. 무서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사회가 오전 10시였어요. 8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실장님이 옷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검은색 원피스, 단정한 구두, 제 사이즈였어요. 언제 알아보신 건지. 거울 앞에 섰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편의점 야간 근무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어요. 현관에서 멈췄습니다. 진아 사모님이 서 있었거든요. 혼자, 전무님 없이.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 거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비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가 없었고 눈이 부어 있었어요. 수빈 씨,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른 게 이 여자도 아니고 고아원 출신도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가지도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실장님한테 들었어요. 전무님이 그 폭발 물건을. 사모님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눈에서 진짜 울음이었어요. 거실에서 연기하듯 비꼬던 그 눈이 지금은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수빈 씨한테 한 말들. 그것도 전무님이 시킨 거예요. 뒷조사에서 고아원 기록 가져오라고, 가족회의에서 몰아붙이라고. 저는, 사모님, 제가 말을 끊었어요. 부드럽게는 못했어요. 그냥 담담하게. 저한테 하실 말씀은 회장님 앞에서 해주세요. 사모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 현관을 나섰어요. 차 앞에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평소의 카디건이 아니라 감색 정장을 입으셨어요. 넥타이를 매셨더라고요. 어제 서재에서 울던 분과 같은 분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한번 끄덕이셨어요. 가자. 태주그룹 본사 38층 이사회실. 긴 테이블에 이사진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회장님 옆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근데 서 있었어요. 회장님이 일어서셨어요.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정면 스크린에 화면이 떴어요. 실장님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이사회실에 전무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외삼촌, 아버지 차건은 확실하게 처리해. 이사진의 얼굴이 얼어붙었어요. 속삭이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30년 전 화재 조사 자료, 부실 시공 증거, 보험 사기 기록.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1996년 인천 제2공장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 김용식의 부실 시공으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김용식은 현 전무 강현수의 외삼촌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어요. 그 화재에서 저를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 조반장 박만수. 저를 업고 나온 뒤 건물 붕괴로 순직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목을 가다듬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셨어요. 이 사람이 박만수의 딸 박수빈입니다. 이사진 12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숨이 막혔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려다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람을 구한 사람의 딸이니까요. 회장님이 다시 정면을 보셨어요. 강현수 전무의 직위를 해제합니다. 횡령, 배임,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리셨어요. 고 박만수 씨 명의의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기금 50억 원. 보육원 출신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했어요. 몇 초 뒤 사회이사 한 분이 먼저 박수를 치셨어요. 1명, 2명, 12명 전원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몸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이사회가 끝나고 복도에 나왔어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무님이 로비에서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실장님이 조용히 알려주셨어요. 외삼촌 김용식도 체포됐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빈 씨, 사모님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회장님 앞에 서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38층 복도에서, 이 사진들이 나오는 복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한 말 전부 잘못이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꽃뱀이라고, 폭발물까지 의심하고 전부 제 잘못이에요. 머리가 바닥에 닿을 듯이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근데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아버님을 해치려 한 건 정말 몰랐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 한 발짝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세요, 사모님. 사모님이 올려다 봤어요. 눈물투성이 얼굴로. 바닥이 차가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바닥에 무릎 꿇은 사람을 그냥 내려다보는 건 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이 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한마디를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게 보였어요. 회장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어요. 아주 조금.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거리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월 끝자락. 봄이 오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옆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저택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실장님이 미리 연락하셨나 봐요. 회장님이 식탁에 앉으셨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회장님, 응.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올려다 봤습니다. 아버님, 회장님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저를 보셨어요.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회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5초, 10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셨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 한 글자.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 수빈아. 수빈이가 아니라 수빈아였어요. 그 한 글자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만 알아요. 눈물이 흘렀어요. 국에 떨어졌습니다. 빨리 숟가락으로 저었어요. 회장님도 고개를 안 돌리셨어요. 한참을 창밖만 보셨어요. 둘 다 울고 있었어요. 근데 둘 다 모르는 척 했어요. 밥상 앞에서 우는 건 좀 그러니까요.
국을 한 숟갈 떠서 드셨어요. 짜다. 네. 눈물 떨어져서 짜다. 피식 웃음이 났어요. 회장님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살짝, 아주 살짝.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가족 식사였어요. 인천에 있는 공원묘지에 갔어요. 아버지 묘를 찾은 건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록이 나온 덕분이었어요. 무연고 합작묘에 있던 아버지를 독립묘로 이장했습니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고 박만수 1964만 1996 사랑하는 딸 수빈이 아빠. 아버님이 비석 문구를 직접 정하셨어요. 순직 같은 단어 대신 딸 수빈이 아빠를 넣으셨어요. 만수 씨 약속 지키러 왔어요. 아버님이 비석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갈길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놀랐어요. 이분이 무릎 꿇는 건 세상에서 이 앞에서만이에요. 수빈이 잘 키울게요. 늦었지만 저는 옆에 서서 꽃을 올렸어요. 국화. 아버님이 제가 국화를 좋아한다고 기억하셨더라고요. 제가 언제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런 걸 기억하는 분이에요. 말 대신 행동하는 분이니까요. 장학재단 이름은 박만수 장학재단이에요. 일기 장학생 12명이 선발됐어요. 전부 보육원 퇴소 청소년이에요. 제가 직접 면접을 봤어요. 면접에서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이사장님도 보육원 출신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잠깐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저를 찾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30년 걸렸지만 그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직은 모를 거예요. 근데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걸. 주말이면 아버님과 함께 산책을 해요. 저택 뒷산 둘레길이에요. 아버님은 보폭이 넓은데 저와 걸을 때는 느리게 걸으세요. 제가 말 안 해도 맞춰주세요. 진아 사모님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안부 문자. 짧게. 수빈 씨 건강하죠? 답장은 해요. 짧게. 네, 사모님도요. 용서는 천천히 하려고요.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요. 어젯밤 서재에서 아버님과 차를 마셨어요. 아버님이 창밖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수빈아. 네, 아버님. 잘 왔다. 두 글자. 근데 그 두 글자 안에 30년이 들어 있었어요. 네. 저도요. 저도 두 글자로 대답했어요. 창밖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봄이었습니다. 진심은 30년을 건너서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을 살렸고 회장님이 저를 찾았고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사랑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걸 배웠어요. 꼭 피가 섞여야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꼭 같은 집에 살아야 겹친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30년을 찾아 헤매는 것, 말없이 실내화를 놓아두는 것, 보폭을 맞춰 걸어주는 것, 그게 전부 사랑이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